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북측 취재단 소속임을 나타내는 녹색 완장을 차고 상봉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취재에 열중하는 여기자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제1본 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의 기관지로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는 조선신보에서 평양발 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숙미 기자입니다. 일본 억양이 섞인 서툰 우리말로 이상가족들의 가슴절절한 사연을 취재합니다. 친절한 태도로 이름과 주소, 나이를 확인해 꼼꼼히 수첩에 받아 적습니다. 근데 저쪽 나라로는 49으로 돼 있어요. 나이가 보입니다. 40대라서 아니에요. 할아버님 고향이 원래 춘천남도. 예, 충청남도 청양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전양도. 고소한.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드려요. 고맙습니다. 북한에서 여성 기자는 출신 성분은 물론 학벌도 뛰어나야 해 상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 가운데서는 세련된 모습과 부드러운 표정의 여성 간부 김춘순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잘해봅시다. 이게 예쁘고 화이트해서 조선의 나이팅게일로 되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북측 취재진은 북한의 지뢰 도발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8월 우리 국군 병사들이 전역을 연기한 것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사를 쓰는 진짜 기자라기보다는 동향 파악을 담당하는 보위부 등의 요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수술실에 누워있는 한 여성을 마취하기 위해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주사합니다. 얼굴 지방이식 수술 직후 갑자기 고열과 함께 심한 통증을 호소한 환자는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폐혈성 쇼크로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9살 환자 김모 씨의 사망 원인은 오염된 프로포폴. 병원 측이 의료 폐기물함에 일주일 넘게 방치돼 있던 프로포폴을 다시 꺼내 쓴 겁니다. 한번 개봉한 프로포폴은 세균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반드시 폐기해야 하지만 재고가 떨어지자 이를 무시했습니다. 당시 원장인 정모 씨는 위급한 환자를 응급장비도 없는 간호사의 자가용에 실어 대형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다른 환자 진료가 잡혔다는 이유로 정 씨가 동행하지 않은 겁니다. 피해자가 고열과 저혈압 등의 위중한 증세를 보였는데 당시에 의료진은 119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흘 전에도 버려진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광모 씨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병원 측의 프로포폴 재활용은 계속됐습니다. 정 씨는 환자가 숨진 이후에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버젓이 성형 홍보를 하며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경찰은 정 씨와 간호사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부경입니다. 결혼 뒤 10년 넘게 영국에서 함께 살던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 아내 A씨의 일탈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한국과 영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형사 합의금을 비롯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은 고스란히 시댁의 몫이 됐습니다. 결국 부부관계가 소홀해지며 A씨는 먼저 한국행을 택했고 남편은 이런 A씨와 이혼하기 위해 뒤따라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A씨는 이혼 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친구들을 동원해 남편을 자신의 아파트에 감금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남편은 곧바로 아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남편도 동의했던 성관계였다는 A씨의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이틀 동안 묶여있던 남편이 성관계를 승낙한 것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아내 A씨에 대해 강간과 감금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도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성인 아내에게 부부강간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강신영입니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혐의를 받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법원은 이 남성과 여중생의 관계를 순수한 사랑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연예인을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이 그동안 나눴던 수백 번의 그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나 이런 데에서 전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고 1심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며 4번의 재판 끝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법부의 몰이해와 편향된 태도를 보여준 판결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 여성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저 판사님이라서 이런 말을 안 하려 했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당해서 똑같은 판결을 할지. 특히 순수한 사랑이라는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미성년자라고 왜 사랑해. 미성년자고 27살 차이 나는 사람. 검찰이 이례적으로 재상고까지 하고 나선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포탄 파편에 맞아 병원에 실려온 어린 소년. 소독을 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눈물을 흘리며 애원합니다. 예멘의 사진작가 아메드 마샤가 찍어 공개한 영상입니다. 참혹한 내전으로 친구들이 죽고 땅에 묻히는 모습을 봐온 소년의 마지막 간청은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애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입은 상처로 며칠 뒤 숨졌고 가족 묘지에 묻혔습니다. 예멘 내전의 참상이 담긴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반향을 일으키면서 소년의 마지막 메시지가 반전의 상징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시리아 내전을 피해 그리스로 가려다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난민 소년 아일란 쿠르디처럼 예멘의 아일란 쿠르디로 불리며 내전의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수도 사나를 정복한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친정부군 간 내전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예멘. 5,000명 넘게 숨졌는데 그중 대다수는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 피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연수입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오늘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곽수종 경제학 박사,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건희 삼성 회장의 통큰 기부가 화제가 됐습니다. 청년희망펀드에 200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정철진 평론가, 병상에 누워있던 이건희 회장, 의식을 회복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청년희망펀드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사장단이 250억 원을 기부한다, 이런 발표였습니다. 이 직후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우선 이 청년희망펀드입니다. 이 청년희망펀드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2천만 원 기부하고 월급의 20% 내겠다라는 그 펀드인데 여기에 그룹 중에서 삼성이 참여했다는 여기에 방점이 하나 찍혔고요. 그 다음 이제 삼성에서 누가 기부를 했는가, 여기에 이건희 회장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현재 이 삼성병원 VIP실에 병실에 누워 있고 아직 인지 능력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200억을 낼 수가 있는가, 여기에 이 네티즌들의 소랑설레가 있었던 겁니다. 네, 회사 돈이 아니고 이건희 회장이 개인 돈이기 때문에 그 기부 결정이 과연 와병 중에 있는데 누가 결정을 내렸을까 궁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미래전략실 발표 직후에 많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었는데요. 삼성 측의 반응은 이 포괄적 위임이라는 이제 이야기로 요약이 됩니다. 즉 뭐냐면 과거에도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뭐 수재 임원을 돕는다든가 이런 기부 같은 경우에 이 사재 출연은 포괄적 위임을 회사 측에 했다라는 해명이었고요. 이번에 200억의 기부 역시도 이제까지 이어왔던 포괄적 위임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희 회장이 한간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병실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부를 한 것은 아니다. 포괄적 위임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기부 소식으로 재계가 바빠졌습니다. 네. 좋든 싫든 재계 기부 행렬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당초에 청년희망펀드가 출시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이 사재를 털어서 기부한 다음에 재벌의 이제 참여는 시간 문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돌았었는데요. 뭐 그룹 중에 1등 그룹, 뭐 삼성그룹이 먼저 치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서 현대자동차라든가 SK그룹, 김승영 그룹도, 한화그룹도 기부를 이어지게 될 텐데 어쨌든 재계 측에서는 이거 우리는 얼만큼 내야 되지라는 고민이 좀 있고요. 뭐 한 A그룹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제 사재 출연 같은 게 힘들다. 뭐 개인 돈으로 기부하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반응까지도 나왔지만 글쎄요.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초쯤 되면은 뭐 삼성그룹에 이어서 또 다른 그룹들의 이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사재 출연들 나오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부보다는 고용을 늘리는 게 더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냐라는 얘기거든요. 네, 청년희망펀드 출시 때부터 나왔던 지적이기도 한데요. 왜 이렇게 성금이나 펀드나 기부식으로 고용이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건 그냥 두고 정말 정부 차원에서 그룹과 하나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희망펀드가 일종의 대기업 그룹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뭐 몇백억 내고 끝내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활용되면 안 되겠죠. 이 청년희망펀드는 일종의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인 하나의 함의들 뭐 노력 같은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단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더 실질적인 것은 노동시장 개혁, 또 기업들의 좋은 일자리 양성, 이런 정성적인, 정실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치솟는 제주 아파트 값이 강남 아파트 가격을 거의 추월할 판입니다. 네. 3억 원대 아파트가 3년 만에 3배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어떤 아파트입니까? 네, 이 지역이 서귀포시에 있는 아파트고요. 이제 땡땡 이 파크라는 곳인데 현재 일단 제주도 지역 아파트 가격 먼저 말씀드리면 평균가가 2억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니까 거의 절반에 이제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2012년에 분양됐던 분양가보다 거의 2배, 3배 정도까지 오른 상태여서 최근에 일종의 이 제주도가 땅에 이어서 아파트로 이 투자, 이 돈들이 몰리고 있고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단면을 보여줍니다. 네, 2012년에 분양할 당시의 가격이 3억 8,200여만 원 정도였는데 현재 12층이 12억 원, 7층이 10억. 후반대로 지금 알려져서 한 3배인데 이 정도면 밑에 나오지만 대치동 음마아파트 가격에 버금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실은 이 예상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일종의 한 지역이 부동산이 개발되는 형태를 보면은 처음에 땅값이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값에 있는 집들, 주택값이 오르고 맨 마지막에 아파트 가격이 아주 초급등을 한 다음에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게 되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제주도의 아파트들 분양했을 때 2년, 3년 후면은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역시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밟으면서 이제 제주도가 저렇게 아파트 가격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외지 자본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워낙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희소성의 가치도 있어서 당분간 쉽게 제주도 아파트 가격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 방금 지도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제주 공항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제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오르는 이유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다고요. 주택 공급은 별로 없는데 인구의 유입이 굉장히 그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아마 지금 가구 수 공급량을 보면 한 연간 한 2,000에서 한 3,000 가구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인구 증가율은 유입률이겠죠. 뭐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인구를 포함해서 우리 국내에서 들어오는 또 제주도로 들어오는 월 한 1,500명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에서 나오고 있듯이 저런 인구 증가율 우리 정철진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급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대치동 음마아파트 가격이 육박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은 주택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의 문제까지도 동시에 도시개발 문제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저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는 상당히 좀 의문점이 있고 또 단순히 아파트 공급 문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기반 시설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를 대로 오른 제주도 이제 투자하면 늦은 것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만
음식 냄새만큼이나 돈 냄새 잘 맡는다는 셰프 백종원 씨가 제주도에 호텔을 짓는다고 합니다. 일대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백종원 씨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는데요. 백종원 씨 개인은 못 삽니다. 네. 그렇게 택지해가지고 개발은 못하고 이제 더본 코리아라는 그 회사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물론 더본 코리아가 백종원 씨가 최대 주주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더본 코리아 측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어떤 투자나 투기 목적은 아니라 먹거리 타운을 만들겠다. 제주도에 먹거리 타운을 만들겠다. 예, 자체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5층짜리 건물이거든요. 네. 그거를 짓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뭐 아마도 뭐 더본 코리아 측에서 땅값이나 뭐 부동산을 노리겠습니까? 뭐 비즈니스 차원에 이렇게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동산 투자가 지금 보면 백종원 거리라고 불리는 곳이 서울 논현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물론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보고 있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니까 아마도 캐시, 현금은 많이들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장사는 하고 부동산이 있어야 가게를 열 테니까 아마 더본 코리아 측에서는 이제 뭐 핵심 요지들, 논현동이라든가 이제 제주도의 저쪽 서귀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좀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지금 관광 열기도 있고 여러 가지 수요가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마치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다. 95년도에 일본 버블이 꺼졌을 때 부동산 버블이 꺼졌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어쨌든 올해 안에는 안 할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조금씩은 할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금리 인상 문제는 한국 금리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지나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이 부산 해운대 쪽의 어떤 이 열기도 마찬가지 그런 효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도 부동산을 부추긴 세력은 중국 자본이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 일본 자본들이 스포츠계에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바로 넥센 타이어와 메인십 스폰서를 맺었던 히어로스. 저도 오늘 이 단독 보도 보고 약간 놀란 게 넥센 히어로스가 넥센 타이어와 관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히어로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재계약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보도만 보면 이제 넥센 타이어와는 오늘로서 결별을 하고 내년부터는 JT 히어로스로 바뀐다. JT가 바로 J트러스트 금융그룹이라는 일본 엔화자금으로 이제 마련된 우리나라의 제2금융권 회사인데 이 J트러스트가 거의 지금 보도는 한 100억 이상, 100억에서 200억대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네이밍 스폰서라고 해서 구단 이름을 바꾸는 스폰서로 내년부터 참여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J트러스트라면 얼마 전에 이 고소영 씨의 CF 체결 문제로 약간 좀 회자가 됐던 그 그룹 아닙니까? 네, 우리도 고소영 씨가 하차했죠. 네, 고소영 씨도 바로 그 다음날 하차를 했었던 바로 그 그룹인데 어쨌든 이 JT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행보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히어로즈까지. 근데 그동안 일본계 자금 대부업을 기반으로 한 이런 금융회사가 프로스포츠에 참가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습니까? 그 저축은행이 하나 그 배구에 들어오는 게 있고요. OK저축은행이 있고요. 그 일본계 자금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죠. JT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히어로스의 네이밍 스폰서라고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거였을 겁니다. TV 광고 몇 번 하는 것보다 지금 워낙 넥센이 지금 그동안 강팀이 돼 있고 이미지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본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히어로스의 선택인데 그래서 히어로즈의 이장석 구단주가 굉장히 이런 쪽에 밝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야구판을 진짜 한번 바꾼 한국의 빌리빈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어떤 야구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인물인데 근데 아마 넥센은 그 히어로즈 입장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목동구장에서 고척돔으로 옮기거든요. 고척돔이 워낙 교통도 안 좋고 주차세를 안 좋기 때문에 수익성이 구단 수익성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주는 네이밍 스폰서를 구하지 않으면 구단 운영에 약간의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넥센과 결별을 하고 나서 아마 JT와 손을 잡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문제는 일본겜 거기다가 저축은행입니다. 여기를 프로야구단의 네이밍을 썼을 때 과연 팬들이 어떻게 볼지 이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맞는지 그거는 아마 히어로즈 간에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봐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많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여배우가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와서 독립운동을 하나에 묘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우가 유니크로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일본계 회사의 모델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유니크로는 아시다시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펀드에다가 또 펀드를 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돈으로 우리의 역사를 또 왜곡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계 저축은행을 정부에서 허가해 준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이 은행들이 또 우리의 어떤 이런 먹거리라든지 또는 즐기는 스포츠까지 잠식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 단풍도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저렴하게 둘러볼 수 있는 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단풍 여행지. 오늘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가을맞이 단풍 여행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는 가을. 한국관광공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관광주간을 맞아 가을맞이 단풍 여행지를 추천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할인 행사가 다양하고 먹거리도 풍부해서 알뜰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먼저 이즈음 강원도는 붉은 설악산과 푸른 동해, 단풍이 조화를 이루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하는데요. 특히 관광주간 동안에는 속초 시티투어버스의 요금을 1,000원씩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충북 보은과 영동은 소미산을 끼고 있어 가을 여행지로 더없이 좋은 곳인데요. 단풍은 물론 솔숲의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어 힐링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전북 임실, 장수, 무주는 덕유산과 옥정호로 대표되는 청정자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풍 구경과 함께 치즈 체험과 승마 체험 등을 할 수 있어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관광 주간 동안 알뜰한 단풍 구경 떠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길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경찰에 수갑이 채워져 연행된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수갑까지 채운 건지 김태현 변호사가 사건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혐의로 수갑이 채워져서 현행범 체포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제 밤에 의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대 중반의 A씨,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다가 꽁초를 거리에 그냥 버립니다. 길을 지나가던 경찰이 이 장면을 목격을 하고 다가가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린 행위는 무단투기이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데 이 사람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옥신각신한 끝에 경찰을 밀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은 현행범으로 수갑을 체포한 후에 지구대로 연행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먼저 경찰의 행동이 과잉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아니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수갑을 채워서 지구대로 연행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공권력 남용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행위를 옹호하는 쪽은 어쨌든 담배꽁초를 버린 것도 법규 위반이고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확인을 해야 되니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을 뿐인데 신분증 제시를 응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면 경찰로서는 당연히 체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절대로 법 절차 위반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경찰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분증을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당했는데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담배 공장이라고 체포를 해! 이렇게 공장을 얘기하라고! 담배 공장 봐! 여기 지금 바닥에 있어! 신분증 얘기 안 해서 등록만 되는 거야. 그럼 독해 일해야지, 지금이라. 담배 공장 한다고 수납체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집행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저 화면에 나오는 대로 정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범입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도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경찰 행동이 제가 잘못된 건 없다고 봐요, 저는. 네. 왜냐면요. 이게 어찌됐건 간에 이제 범칙금 통고 처분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야, 이거 통고 처분 이거 속된 말 딱지라고잖아요, 우리. 예. 딱지 끊어야 되니까 신분증 보여줍시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3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
거기다 경찰에 밀치거려 한다. 그러면 경찰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 사람 혹시 뭔가 지명수배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대를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유영철 사건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한 번 잡혔었는데 이런 그 불신검을 그냥 내보내줘가지고 경찰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잡았으면은 이거 피해자 더 많은데 왜 너희들 못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범인을 놓쳤냐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당연히 법규대로 일단 데리고 와서 신분을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죠. 네, 경찰의 대응도 이해가 갑니다.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 한번 봐보시죠. 네. 자, 꽁초 벌인 건 과태료지만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도주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다. 당연히 수갑을 채워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경찰의 대응은 너무나 당연한데 마치 과도한 공무집행인 것처럼 몰아간다. 이제 옹호하는 쪽이죠, 경찰을. 네. 네, 하지만 경찰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한 명의 도주를 막기 위해 수갑 쓴다는 것 이해가 안 간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찰관이 좀 과했다. 불신검문도 거절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권력 남용 논란 이번뿐만이 아닌데 은행을 줍다가 수갑 차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거는 사실 조금 아까 담배꽁초 논란과 약간의 좀 상황이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어떤 40대 중반의 사람이 길거리에서 은행을 줍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길거리에 떨어져 은행 줍는 게 죄가 되는지 오늘 알았어요. 이 기사를 보면. 네, 저희도 몰랐습니다. 은행 자체가 지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 주우면 점유유탈물 횡령, 그다음에 나무에 있는 거 올라왔다면 절도입니다. 뭐 원칙은 그래요. 법대로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구청에 이제 허락을 받고 줍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경찰이 가서 당신 이거 함부로 주워가면 안 되는데 이거 점유유탈 횡령인데 뭐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담배꽁초 논란과 다른 건 이 사람의 경찰한테 저는 구청에다 이렇게 허락도 받았고요. 저는 누구입니다 하고 신분까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논란 끝에 경찰이 이 사람을 지구대로 연행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담배꽁초 사건과 다르게 약간의 어떤 그 공권력 남용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저께 경찰의 날이었는데요. 경찰의 공권력 강화해야 된다. 얘기도 있고 지금 이제 남용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균형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7, 80대 이른바 민주화 운동,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 운동할 때 이제 공권력의 남용, 뭐 민주화 투쟁을 탄압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이어오면서 사실은 선진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공권력이 추락한 나라가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과잉 논란, 원행을 줍다가 뭐 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도 이 공권력 집행에 의해서 좀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구조적으로 좀 공권력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아까 그 말이 다르고 다른 게 담배꽁초 하나 버렸다고 수갑을 채우냐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신분증 제시는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하지 않았다라면 그건 당연히 난 그 수갑을 채울 수 있고 공권력이 집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흐름상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공권력이 좀 강화돼야 되고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승만 정권 때부터 부정선거에 그다음에 시민에게 발포한 이런 공권력의 역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든 정치가이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거기에다가 분명히 벌을 묻고 죄를 피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는 부분. 만약에 저 장면이 미국에서 현실이 됐다 그러면 아마 경찰의 오른손은 권총적으로 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갔을 겁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법 집행은 강하게 되어 있고 제가 살면서도 가장 무서웠던 게 다른 게 아니고 경찰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어긋나면 바로 법 집행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기에 경찰관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됐으면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곽수정 박사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경찰도 스스로 이제 공권력의 권위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도 현장 체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뭐 그런 경찰이 일반 그 하급직 경찰이 있다면 많이 국민의 영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사람한테 관대하고 일반 서민들한테 그 강하게 하는 뭐 이런 것만 없다면 그러니까 공권력이 국민들로 존경받고 공권력 집행이 존중받으려면 그것은 정말 높고 낮음이 없이 일관되게 할 수 있다면 이제 국민들도 다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앞서 본 두 번의 케이스는 이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서 공무집행 방해죄다 해서 수갑을 채운 건데 만약에 정말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확인된다고 그러면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뭐 그분이 이제 국가인권에 진정을 하신다고 해요. 이거 과도한 공권은 남용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야, 이거 과도한 공권은 남용이다라고 되시면 국가인권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들 방법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7개월여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과서 논란 등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네. 일단 분위기 화해애기한 분위기로 시작됐는데 시작되는 분위기부터 먼저 보시죠. 언론에서 보니까 그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들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뒷동말로 해가지고 사이가 좋으신 건가요? 저희 이성걸 대표님이 이제는 유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유자가 들어가 있고 유종의 노자. 그래서 심지어는 유성소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서로 잘 통하시면 네. 또 그만큼 나라 일도 잘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네. 유종현이? 그렇죠. 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고 비공개 회동이 진행이 되고 하니까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빈손으로 마무리가 됐고 회동 이후에 여야 지도부 굉장히 경황된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왜 보자고 했는지 알 수 없는 회동이었습니다. 아직 집필전도 구성이 안 돼 있고 따라서 역사책이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 지금 참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더운 밥을 꺼내려 한 것 같습니다. 마치 국민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섬에 다녀온 느낌입니다. 말씀 안 했습니다.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냉장고에서 더운 밥을 꺼내온 것 같다. 네. 왜 만났는지 알 수 없다. 절벽을 만난 듯한 암담함이었다. 굉장히 좀 낯선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서로 벽을 보고 얘기하는 분위기였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우선 이제 어제 우리 채널A 정치부도 대단히 바빴을 건데 공동 브리핑을 하면 간단한데 회담은 2시간도 안 하게 했는데 기자들이 4분을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야 대표, 원내대표를 각자 취재해서 퍼즐 맞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충고를 좀 드리면 기자들 피곤하게 해서 잘된 정치인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동 브리핑으로 딱 요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붕어빵에 붕어 없다. 이게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만났으면 최소한 민생 문제든 뭐든 교과서 문제가 합의문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았는데 교과서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과서 말고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합의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대표는 벽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냉장고에서 더운 밥을 꺼낸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한국 정치의 협상력 부재, 타협의 DNA가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느낌은 듭니다. 교과서 문제는 어제든가 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진짜 저 자리에 한 서너 시간 걸리더라도 8종 교과서 다 펴놓고 건연돼서 한 줄씩 읽어가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인데. 근데 저 회동 때 이미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교과서를 다 읽고 왔다. 읽고 와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 서로 전혀 합일점을 찾지는 못했어요. 제가 찾지는 못했고 다른 현안들도 다 묻혀버렸고. 네. 어제 제가 하나 확인한 건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표의 교과서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 친일 독재 교과서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은 근본 문제는 지금 8종 교과서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냐 아니면 문제는 있지만 국정은 안 된다고 보는 거냐.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는데 어제 답이 나왔더라고요. 어제 이제 원우철 원내대표가 기자단에 브리핑한 내용을 제가 쫙 보니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문재인 원내대표 즉 야당 측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 현행 8종 교과서는 좌편향이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8종 교과서의 어떤 문제,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좌편향이 아니야. 이거들 애들 가르쳐도 돼. 우리 현대사 왜곡한 거 아니야. 종북 아니야. 좌양자 교과서 아니야. 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신 건데 그럼 이제 교과서에 대한 논란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과연 그럼 이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될 만한 안전한 교과서냐. 아니면 국정이든 거민정이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냐. 논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아마 내일부터 그쪽에서 이제 싸움이 펼쳐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논란만 있었지 협의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제 회동에서 회동 4시간 전까지 서로 신경전을 벌였던 문제는 바로 대변인 배석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회동 직후에 나와서 아까 저희가 들려드린 말씀 중에는 없었지만 청와대가 너무 쪼잔하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청와대가 쪼잔하다. 대변인 참석 문제가 왜 그렇게 논란이? 왜냐하면 역대 이제 그 영수회담이나 여야 대표회담 보면 각자 대변인 이제 논평을 합니다. 논평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해 안 가는 게 한 사람은 한국말로 하고 한 사람은 영어로 한 것도 아닌데 그 발표 내용이 왜곡됩니다. 사실은 각자 입맛에 맞게끔 각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회담의 내용 전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청와대가 그걸 우려한 것 같고, 그러니까 대변인 배석 안 하면 허심탄회한 오히려 토론이 더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는 관행상 대변인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굳이 뭐 안 할 이유가 뭐냐고, 또 어제 또 해프닝이 하나 있는 게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 그 대변인도 없으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좀 하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청와대를 그렇게 우습게 보느냐 뭐 이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앞에서도 내가 쫄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 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변인 배석을 하든지 녹음이라도 해놓으면 내가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큰 소리로 강력히 주장을 했거든요라는 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내가 이래 말을 했습니다는 전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야당이 대변인 원유철 원내대표랑 이종걸 두 원내대표는 메모한다고 실제 대화에 그렇게 참석하지 못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네, 뭐 A4 10장만큼 분량을 적어 나와서 깨알 브리핑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대표끼리 말씀하시고 또 대통령하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녹음도 못하고 아무런 대변인도 배석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내 총무가 대변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총무 역할을 원내대표가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저는 그 말씀에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가 그렇게 가벼운 데냐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 게 저는 대통령께서 그냥 농담 삼아서 이렇게 하신 말씀 같은데 이게 상당히 좀 잘못 들으면은 좀 거슬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우리 정치가 좀 쪼잔해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게 그냥 평의원들 만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를 만납니다. 큰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뭐 굳이 대변인을 배석해야 된다, 메모를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국정의 큰 매듭을 거기서 풀어주고 구체적인 것은 이제 실행 과정에서 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삼김 정치를 비판 많이 하지만 거기에 뭐 메모, 대변인 이런 거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일대일로 만나서 큰 전국을 이제 풀어가는 어떤 그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했는데, 어제 만남은 한국 정치가 좀 왜소해졌다. 이 각 여야를 대표하는 네 분이 대통령과 함께 만났는데 뭐 큰 차원에서 합의 안 된 건 안 된 대로 두고 합의될 건 두고 민생 문제 이렇게 좀 큰 매듭을 풀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미주알 코주알, 또 내가 이런 말을 대통령 앞에 했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측면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회동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김무성 대표가 참 애를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박 대통령하고 김 대표 관계가 좀 회복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내내 친박을 얘기했다고 하고요. 이 5명의 실익 어떻게 보세요? 어제 회담에 5명의 실익. 우리가 정당 이렇게 하면 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뭐 사이가 어떠냐가 이제 많이 관심인데,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게 정당 아닙니까?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가 같은 생각은 정확히 일치할 겁니다. 아마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 가까울 거다. 그러니까 현행 8종 교과서가 상당히 좌편향돼 있고 자학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같은 당에 소속된 어떤 동지적 관계, 생각이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찰떡 공조가 일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어제 문재인 대표의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전면적으로 방어를 했다. 마치 뭐 일각에 의하면 세미나를 하는 것 같았다 정도로, 뭐 김무성 대표는 교과서 문제 준비가 나름대로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박근혜 정권 그 등장 이후에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가 이보다 더 좋았던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어제 회동을 보면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굉장히 좀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김무성 대표가 친박과 청와대를 나눠서 분리대응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간의 관계는 이렇게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야당의 내홍은 여전히 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정대철 고문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네, 신당을 한다고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한다고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신당을 할 것처럼 느껴졌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정대철 상임고문. 글쎄요. 뭐 안철수 의원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안에서 혁신, 개혁을 한다는 게 자기의 목적이지 당을 나와서 하는 게 자기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뭐 이미 혁신, 그다음에 낡은 진보의 청산이라든지 부패에 대한 어떤 척결 이 문제를 이야기했고 이 문제는 당 안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했고 자기는 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는데 과연 나오자마자 또 정대철 고문을 만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약간 민감하지만 나갈 생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그건 정대철 고문의 생각인 것 같고 네. 안 의원의 생각은 아마 탈당한다는 건 쉽지 않을 그런 문제가 탈당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네. 이제까지 사실 곽수종 박사님이 그 안철수 의원의 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약간 정대철 고문 입장에서 스스로 약간 탈당이 스스로 무게를 실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답이 나왔잖아요. 그 자막 쫙 보시면은 탈당한다고 말은 안 했는데 그렇게 느껴졌다. 그건 뭐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정대철 고문 입장에서 안철수를 탈당한 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정대철 고문이 지금 비노계 또 호남 세력을 통해서 큰 어떤 제3시대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제3시대 정당을 만들 때 가장 큰 약점, 대선 주자입니다. 한 분은 강진가 계시죠. 또 한 분은 당에 계시죠. 그러면 정대철 고문 입장에서는 최소한 안철수 의원이 같이 움직여줘서 자,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깃발을 꽂아야 안철수 의원을 대선 주자로 만들겠다 해서 쫙 제3세력 세력이 모일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뭐 곽수정 박사님과 좀 동일한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 안철수는 절대 탈당 안 할 겁니다. 네. 지금 네. 상황에서 탈당할 사람이라면요. 옛날에 새정치연합 들어오지도 않아요. 네. 이미 저희 거기서 패널들의 의견은 일단 안철수 의원은 탈당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이곳으로 최근 주소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아니,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요? 이준석 의원하고 뭐 오차범위대라 하는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자기 원래 지역구죠. 일로 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1대1 구도에서 안철수 의원이 뭐 새누리당 후보에 진다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야권 표가 특히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나와서 만약에 분열이 된다면 네. 그건 모르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이 옛날 지역구로 이사를 했다. 이 얘기는 안철수 의원한테는 굉장히 좀 위협적이면서도 좀 심각한 내용이 아닌가, 뭐 심각하게 느껴질 정도의 뭐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 노원병 같은 건 야권 연대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저렇게 되면 또 안 의원 보고 철수하지 않느냐 또 이야기가 또 나오겠지만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출마설도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본인 입장은 부산으로 가거나 서울에서 나올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노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노회찬 의원과의 어떤 표의 양분 그렇게 되면 이준석 뭐라 그럴까요? 씨의 어떤 그 입지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노회찬 전 의원까지 가세를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또 노원병 굉장히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류대산 연예전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뜯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미니 그렇습니다. 짠!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욕설 논란. 아침이라서 목이 좀 많이 감겼으니까요. 네. 욕설 논란, 섹시 다 내려놨어요라는 키워드인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욕설 논란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우리 배우 이태임 씨입니다. 이태임 씨가 이제 컴백한다는 소식인데, 이태임 씨가 이제 본인이 복귀하는 드라마 제작 발표에서 본인의 심경을 밝혔는데요. 정말 이 배우 생활을 그만둘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을 추스럽기 어려웠지만 이 종교 생활과 어머니가 많은 힘이 됐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기간 동안 뭐 운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욕설 논란을 이제 마음에서 많이 내려놨다. 이제는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예, 욕설 논란 후 약 7개월 만에 복귀인데 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해서일까요? 살이 좀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네. 다이어트 중에서요. 제일 좋은 다이어트가 마음고생입니다. 마음고생하면요 쑥 빠집니다, 살이.
근데 뭐 이태임 씨는 좀 농담이고요. 이태임 씨 우리 본인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도 했다고 해요. 왜냐면 본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좀 살이 좀 있으니까 너무 좀 이미 좀 강해 보이고 너무 이제 섹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연기로 승부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데 다이어트 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본인은 욕설 논란 마음에서 많이 내려놨다고 했는데 대중의 마음의 어떤 기분은 어떻습니까? 좀 많이 내려놓은 분위기인가요? 그래서 복귀할 수 있는 거죠? 많이 희석됐다고 봐야죠. 서로 간에 화해도 했고. 네, 맞습니다. 이제 예원 씨하고 두 사람이 이제 사실은 화해를 거의 했다고 봐야죠. 서로가 이제 입장을 밝혔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정말 두 사람이 이제 생각이 짧았다라고 서로가 또 얘기를 잘 오고 갔기 때문에, 지금 대중들도 이제 분위기는 두 사람이 좀 잘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 네, 저희도 힘찬 새 출발을 기원하겠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 또 컴백한. 연예인이 있다면서요? 역시 클라라 씨. 논란의 중심에 섰던 또 한 명의 스타죠. 네, 전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의 이제 10개월간의 공방을 끝냈고 이제는 1인 기획사 코리아나 클라라로 이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해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늦어도 내년 초에는 활동을 재개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작품은 아직 미정이지만 다양한 곳에서 지금 활동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네, 코리아나 클라라면 이제 아버지와 같이 1인 기획사를 차려서 하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유명하셨죠. 이 코리아나라는 그 팀의 이제 일원이었는데 아버지의 어떤 이제 소속에서 어떤 1인 기획사로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이제 활동을 재개하는 그런 내용이 좀 될 수 있겠죠. 이태임 씨보다는 클라라 씨가 굉장히 논란의 강도가 심했잖아요. 지금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좀 어설픈 상황이고. 일단 양측이 합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가장 문제의 근원은 플레이어차 전속계약 그 폐지 문제인데 일단 일광 측이랑 이제 합의를 하고 서로 고소를 취소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 문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이제 클라라 씨가 제기를 해가지고 성공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이태임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이제 온전히 본인들의 능력입니다. 이게 왜냐면 요새는요, 우리 연예의 어떤 대중들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가지고, 이태임 씨나 클라라 씨가 섹시 이미지로 뜬 거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한번 뜰 수는 있습니다. 진짜 이쁜데 하고 뜰 수는 있는데, 그 이제 인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연기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태임 씨와 클라라 씨의 온전히 본인들의 능력이죠. 어떤 식으로 인기를 지속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장윤정 1억 기부 아이 키워보니 이런 내용인데 장윤정 씨가 21일이죠. 지난 21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 1억이라는 통큰 기부를 해서 또 해제가 되고 있는데 장윤정 씨가 이렇게 밝혔죠. 이제 직접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온 마음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기부 금액은 1억 원이고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는 지인의 결혼식에 특히 1,000만 원 냈던 게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신 결과 약간 좀 이렇게 통이 원래 큰 건지. 손이 원래 이렇게 큰 편입니까? 손이 작아요. 제가 봤는데 같이 방송을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손은 작은데 어쨌거나 이게 행사의 여왕이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윤정 씨가 이렇게 정말 돈을 많이 벌고 행사의 여왕이다 보니까 정말 씀씀이가 크지 않을까, 손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본인에게 쓰는 돈은 정말 전혀 없다고. 무척 검소하다고. 검소하고요. 또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명품 백이라든지 명품 가방이라든지 보석 이런 거에는 전혀 자신은 관심이 없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이렇게 하고 다니신 거 보면은 어떤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검소하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 가족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잘 챙기는 거죠. 잘 챙기고 씀씀이는 그런 데서 화끈하게 그냥 잘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아이 엄마가 되다 보니까 아이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기부금 1억을 지금 크척을 했습니다. 장윤정 씨 하면 이제 엄마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모친과의 갈등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는데. 모친하고 남동생하고 법적 갈등을 빚었었죠. 해결 안 됐어요. 아직도 해결 안 됐습니다. 1심에서는 장윤정 씨가 이겼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장윤정 씨 남동생이 장윤정 씨부터 돈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윤정 씨가 갚아라 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 남동생은 갚았다는 겁니다. 돈이 일부가 오긴 왔어요. 한 3억인가 받았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이게 갚은 걸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왜냐?
남동생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갚았냐 했더니 남동생 이름으로 된 보험을 이제 해약을 한 거, 그 보험금 탕거로 준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보험금을 애초에 대준 게 장윤정 씨랍니다. 네. 그럼 법원 입장에서 야, 이게 이름만 다 남동생 이름이지 이게 다 장윤정 씨 돈으로 간 보험이고 그럼 자기 돈 자기가 들고 받는 거 어떻게 갚은 거냐? 네. 실질적 변제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남동생이 뭔 소리야? 어쨌든 내 이름으로 받은 돈이고 내가 준 거니까 갚은 거지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2심 항소심에 계류 중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법적인 쟁점에서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장윤정 씨와 남동생 가족 중에 그동안 뭐 서로 뭐 인터뷰니 뭐 온갖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가족 간의 분쟁은요 감정의 감정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글쎄 저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글쎄 뭐 장윤정 씨와 그 가족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가족 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외부에 기부하는 것도 좋고 뭐 축의금 많이 주는 것도 다 좋은데 일단 가족 문제부터 해결을 하시고 나서 이제 다른 쪽에 기부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좀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